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깨우기가 아깝더군요. 3번의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낸 한서윤은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종로의 한 도서관에서 맞선을 보게 된다. 그러나 기다리던 남자가 오기도 전에 책상 위에서 깊이 잠들어버리고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본 진짜 맞선 상대는 모욕적인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난다. 그 순간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미래홀딩스 회장 강태준이 쓰러질 듯 기울어진 서윤을 붙잡는다. 누구의 손길도 견디지 못하고 몇 년째 잠들지 못하던 남자는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여자의 곁에서 단 몇 분이나마 눈을 감게 된다. 그리고 깨어난 서윤은 그 남자를 자신의 맞선 상대라고 완전히 착각한다. 한서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현실감이 없을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다. 검은 셔츠의 단추를 목 끝까지 단정하게 채운 남자는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고 다른 손은 테이블 위에 느슨하게 놓여 있었다. 서윤은 멍한 눈으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몸 위에 덮여있는 짙은 회색 재킷을 발견했다. 부드러운 원단에서는 향수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햇볕에 잘 말린 천처럼 깨끗한 냄새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저기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가 바로 얼굴을 굳혔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맞선, 어머니의 친구가 소개한 남자. 종로의 조용한 회원제 도서관. 오후 2시. 그녀가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4시 17분이 떠 있었다. 서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설마 제가 2시간 넘게 잔 거예요. 남자가 책을 덮었다. 2시간 12분쯤 됐습니다. 그럼 왜 안 깨우셨어요? 깨워야 했습니까? 당연하죠. 맞선 상대가 앞에서 자고 있는데요. 남자의 눈매가 아주 조금 휘었다.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깨우기가 아깝더군요. 서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3초 뒤에는 두 손으로 입가부터 확인했다. 손끝에 미묘하게 축축한 감촉이 묻었다. 그녀는 천천히 남자의 재킷 소매를 내려다봤다. 아주 작은 얼룩 하나가 있었다. 죽고 싶었다. 혹시 제가 침도 흘렸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긍정보다 잔인했다. 서윤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그가 낮게 웃었다. 그 정도로 절망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선 첫날에 2시간 자고 침까지 흘린 여자가 안 절망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가요? 전부요. 서윤은 손가락 사이로 그를 훔쳐보다가 진심으로 의심했다. 이 남자 어딘가 이상했다. 사실 2시간 전 이 자리에는 전혀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이민석이었다. 중견 건설사 임원의 아들이고 35살이며 가족들이 보기에는 서윤보다 모든 조건이 좋은 남자였다. 그가 도서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이미 창가 테이블에 엎드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빨간색 교정펜이 들려 있었고 뺨 아래에는 새벽까지 수정하다 가져온 원고가 깔려 있었다. 민석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서 있었고 다음에는 서윤을 깨우기 위해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조금 돌렸을 뿐이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기본 예의가 없네. 마침 도서관 안쪽 회의실에서 나오던 강태준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태준은 법무자문과 짧은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의 대화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잠든 서윤의 몸이 의자 끝으로 천천히 기울었다. 떨어진다. 그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태준이 서윤의 어깨를 받아 세우자 민석이 코웃음을 쳤다. 아는 분이세요? 태준은 잠든 여자를 다시 의자에 안정적으로 기대게 한 뒤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럼 놔두세요. 오늘 저 여자랑 맞선 보기로 한 사람인데 시작부터 저 모양이면 볼 것도 없죠. 민석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깨면 전해주세요.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자는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태준의 시선이 그 명함 위에 머물렀다. 기다리셨습니까? 민석이 흠칫했다. 뭐라고요? 방금 도착하신 것 같은데. 그의 손에 들린 주차권에는 입차 시간이 찍혀 있었다.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다. 민석은 불쾌하다는 얼굴로 명함을 다시 집어들고 돌아섰다. 떠나기 직전 그는 잠든 서윤을 한번 훑어보며 저렇게 피곤할 정도로 사는 것도 능력 없는 사람들 특징이죠.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태준은 평소 남의 인생에 평가를 내리는 일을 싫어했다. 자신이 평생 그런 평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민석이 사라진 뒤 태준은 바로 떠날 생각이었다. 그의 운전기사는 이미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15분 뒤에는 여의도 본사로 돌아가야 했다. 오후 5시에는 계열사 대표들과 회의가 잡혀 있었으며 저녁에는 재단 이사장과 식사 약속도 있었다. 그의 하루는 5분 단위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태준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서윤의 머리가 또다시 옆으로 툭 떨어졌다. 이번에는 책상 모서리와 거의 맞닿을 뻔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책상 위에는 서윤의 삶이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었다. 빨간 펜, 세자루 뚜껑이 열린 형광펜 영수증이 끼워진 지갑 충전이 10%밖에 남지 않은 휴대전화 수정지 시가 빼곡히 적힌 원고. 태준이라면 절대 견디지 못할 풍경이었다. 그는 삐뚤어진 책 모서리를 무의식적으로 정렬하려다가 손을 멈췄다. 이상했다. 거슬려야 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답답해져야 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전까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야 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그의 귀에는 서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후, 아주 천천히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는 숨. 태준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정확히 14분이 지나 있었다. 다시 5분, 다시 7분. 그는 어느 순간 시계를 풀었다. 금속 버클이 작게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였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태준도 설명할 수 없었다. 잠시 뒤에는 재킷까지 벗어 서윤의 어깨에 덮었다. 원단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작은 입술이 움직였다. 조금만, 5분만 더. 잠꼬대였다. 태준은 피식 웃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얼굴에서 이런 표정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강태준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잤다.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생각이 동시에 움직였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일, 내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 회의실에서 누군가 잘못 말한 숫자 집에 돌아왔을 때, 미세하게 위치가 바뀐 컵 호텔에서 맡았던 강한 방향제 냄새까지 끝없이 떠올랐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는 항상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침구는 정해진 방식으로 세탁되었지만 정작 침대에 누운 사람은 3시간 이상 잠드는 날이 드물었다. 의사는 긴장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태준에게 그 말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속에서 숨을 쉬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다. 이코구미가 부둔난 구두와 그런데 지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도서관 한복판에서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서윤의 머리카락에서는 향수도 샴푸도 아닌 아주 희미한 종이 냄새가 났다. 오래된 책장과 햇빛 그리고 커피 한 잔쯤이 섞인 평범한 냄새였다. 태준은 자신의 반응이 불쾌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을 그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를 뜨려고 몸을 일으켰다가 서윤의 손이 잠결에 재킷 끝을 붙잡는 것을 보고 멈췄다. 가지마.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태준은 몇 초 동안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그 선택은 그날 그의 일정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태준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눈을 떴을 때
도서관 벽시계의 분침이 이전보다 6칸 움직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잠든 것이었다. 완전히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분명 의식이 끊겨 있었다. 6분. 숫자로 보면 우스울 정도로 짧았다. 하지만 태준에게 6분은 거의 사건이었다. 그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본능적으로 손 소독제를 찾으려다가 멈췄다. 서윤이 재킷을 잡았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평소라면 즉시 닦아냈을 접촉이었다. 그런데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 맥박이 조금 빨라졌지만 불쾌해서가 아니었다. 태준은 자신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비서실장에게서는 이미 3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돌린 뒤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 회의를 1시간 늦추라고.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단 2글자를 적었다. 개인 일정. 그것만으로도 비서실 전체가 뒤집힐 만한 문장이었다. 강태준에게 회사보다 우선되는 개인 일정은 지난 1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서윤이 갑자기 몸을 움찔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눈동자가 주변을 헤맸다. 그리고 지금처럼 모든 것이 시작됐다. 저기요, 누구세요? 태준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자신은 당신의 맞선 상대가 아니며 그 남자는 이미 떠났다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조금 더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윤이 묻자 태준의 손가락이 책 표지를 한번 두드렸다. 그는 거짓말을 싫어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강태준입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저는 한서윤이에요. 아시겠지만요. 아,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소개해 주신 분이 사진만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세상에,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눌렀다. 태준은 또 웃을 뻔했다. 보통 맞선에서는 그렇게 긴장합니까? 아니요. 보통은 적어도 깨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군요. 좋은 의미로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좋다고 하면요. 서윤은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눈썹을 찡그렸다. 강태준 씨, 혹시 이상한 여자 좋아하세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자구침 흘리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평범한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루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솔직했다. 서윤은 그제야 남자를 제대로 살펴봤다. 옷에는 눈에 띄는 상표가 없었지만 원단과 재단만 봐도 싸지 않아 보였다.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으나 테이블 옆에 놓인 검은 가죽 시계가 너무 고급스러웠다. 무엇보다 그의 자세와 말투에는 자연스럽게 익힌 권위가 있었다. 서윤은 갑자기 부담스러워졌다. 소개자는 분명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는 남자라고 했었다. 설마 임원인가? 혹시 회사에서 높은 분이세요? 태준은 아주 잠깐 멈췄다. 책임은 꽤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 팀장이세요. 비슷하다고 해두죠.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처음 만난 여자 앞에서 팀장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서윤은 가방을 정리하려다 펼쳐놓은 원고를 바닥에 한꺼번에 떨어뜨렸다. 종이 수십 장이 카펫 위로 흩어졌다. 아, 진짜 오늘 왜 이러지? 그녀가 당황해 무릎을 꿇으려 하자 태준도 동시에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종이 한 장 위에서 부딪혔다. 서윤은 아무렇지 않게 죄송해요 라며 손을 거두었지만 태준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접촉, 예고되지 않은 접촉이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오래된 경보가 울려야 했다. 그러나 조용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한번 내려다본 뒤 종이를 집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원고를 주워 담았다. 저 사실 어제도 밤샘했거든요. 아니, 그제도 거의 못 잤고요. 출판사 일이 밀려서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맞선 전에 집에 가서 1시간 자려고 했는데 또 수정이 들어와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변명 같죠? 태준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일합니까? 그 질문에 서윤의 손이 멈췄다. 그냥 해야 하니까요. 안 하면요, 돈을 못 벌죠. 조금 덜 벌면 안 됩니까?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말은 조금 덜 벌어도 사라지는 사람이나 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벽이 생겼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숨기고 있는 사람이 할 질문이 아니었다. 서윤은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느꼈는지 그래도 오늘 이후로는 맞선 전에 안 잘게요. 교훈 하나 얻었네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다음 맞선이 또 있습니까? 오늘 망했으니까 엄마가 또 잡겠죠.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서윤이 제 귓소매에 작은 얼룩을 가리켰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태준은 그 얼룩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옷 전체를 다시 세탁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 그것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도서관을 나서자 서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건물 입구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태준을 보자 즉시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본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태준은 운전기사에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선을 주었다. 늦었다. 팀장 비슷하다면서요. 서윤이 팔짱을 꼈다. 태준은 한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대표도 책임이 많은 자리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사기꾼 기질도 있으시네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주 교묘하게 빼셨죠. 서윤은 혀를 차면서도 웃었다. 아직 그녀는 그가 어느 회사 대표인지 알지 못했다. 태준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다. 검은 명함에는 미래홀딩스 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을 건네는 순간 이 편안한 대화는 끝날 것 같았다. 그는 명함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다. 연락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금 애프터 신청하세요. 애프터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까? 맞선인데 그럼 뭐라고 새겨?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맞선이 아니었다. 아직은. 서윤은 몇 초 고민하다 번호를 불러줬다. 곧 자신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화면에 저장된 이름을 보여주며 말했다. 강태준 씨, 일단 이렇게 저장했어요. 나중에 회사 이름 알려주시면 바꿔드릴게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죄책감을 느꼈다. 지금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다시 다가와 낮게 말했다. 회장님, 이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의 표정이 멈췄다. 방금 뭐라고 부르셨어요? 태준은 운전기사를 바라보았다. 서윤도 그를 바라보았다. 짧고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로 그 순간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다. 서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고 태준에게 잠시 손짓한 뒤 몇 걸음 떨어졌다. 응, 엄마. 끝났어. 아니, 생각보다 괜찮았어. 뭐, 이민석 씨가 왜 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다. 서윤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잠깐만,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 보냈다고, 오늘 나보고 그냥 갔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준이 조용히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는 그의 뒤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서윤의 귀에는 한 문장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민석 씨가 오늘 내 맞선 상대였다는 말,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인가? 서유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 씨.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준은 도망치지 않았다. 네, 당신 오늘 제 맞선 상대 아니죠? 태준은 몇 초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고백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설명도 변명처럼 들릴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는 짧게 말했다. 아닙니다. 서윤의 입이 벌어졌다. 그럼 2시간 동안 왜 거기 앉아 있었어요? 태준은 대답하려다 멈췄다. 자신도 알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 왜 회의를 미뤘는지, 왜 낯선 여자의 침이 묻은 재킷을 그대로 입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녀 옆에서 자신이 잠들 수 있었는지. 서유는 기가 막힌 얼굴로 웃었다. 설마 저 자는 거 구경하려고요. 처음에는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태준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도 잠들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돋았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태준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상한 고요가 이 여자 곁에서 찾아왔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차에 오른 뒤에도 태준은 창밖으로 서윤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서관 계단 앞에 서서 아직도 멍한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5시 회의를 5시 30분으로 옮겼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겁니까? 태준은 손가락으로 풀어둔 시계의 차가운 테두리를 만졌다. 이상하게도 다시 손목에 차고 싶지 않았다. 아닙니다. 미련, 가롬, 2점 창구도. 그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태준은 대답 대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 밑에는 며칠째 이어진 불면의 흔적이 선명했다. 그런데 머릿속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맑았다. 사람 하나 알아봐 주세요. 네, 머릿속은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태준은 곧바로 말했다. 한서윤. 그리고 한 박자 뒤 덧붙였다. 신상조사는 하지 마세요. 연락처나 사생활도 건드리지 말고 오늘 그 도서관에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자신조차 놀랄 만큼 조심스러운 지시였다. 그때 뒷좌석 옆에 놓인 서류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서윤의 원고에 끼워져 있던 메모였다. 아마 종이를 주워주던 순간 딸려온 모양이었다. 거기에는 빨간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버티자. 이번 주만 넘기면 조금 잘 수 있을 거야. 태준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조금 잘 수 있을 거야. 자신에게는 너무 낯선 약속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도서관에서 들었던 고른 숨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잠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누군가의 엉망인 하루를 그대로 두고 싶어졌기 때문인지. 한편 서유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맞선 상대는 따로 있었고 자기가 2시간 동안 침까지 흘리며 잔 모습을 지켜본 남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대표였다. 게다가 운전기사는 분명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연락처를 삭제해야 했다. 서유는 휴대전화를 켜서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길게 눌렀다. 삭제 버튼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바로 그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강태준이었다. 재킷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세탁할 생각 없습니다. 서윤의 귀까지 붉어졌다. 곧 2번째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다음에는 쓰러질 때까지 일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다가 빠르게 답장을 쳤다. 처음 본 사람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10초도 지나지 않아 답이 왔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표들은 원래 부탁도 그렇게 무섭게 하나 봐요.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늦었다. 연습하겠습니다. 단 4글자였다. 이상하게 웃음이 터졌다. 서윤은 혼자 피식 웃다가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닫았다. 아주 사소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완벽하게 통제된 한 남자의 세계와 늘 엉망으로 흩어진 한 여자의 세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작은 선택 하나로 남았다. 그날 밤, 한남동의 조용한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침실로 들어갔다. 커튼은 정확한 높이로 내려와 있었고 침대 위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공기에는 향이 없었다. 온도도 적당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그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대신 서재 소파에 앉아 낮에 벗어둔 재킷을 바라봤다. 소매 끝에는 아직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집안 관리 직원이라면 발견하는 즉시 세탁실로 가져갔을 흔적이었다. 태주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가볍게 만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을 수 없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다. 6분, 도서관에서 자신이 잠들었던 시간. 그는 휴대전화에서 서윤과 나눈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그 문장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도 자신에게 하지 않는 말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회장이라 불렀고 그의 표정을 살폈고 원하는 대답을 먼저 준비했다. 그런데 한서윤은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그에게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말했고 명령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심지어 그의 재킷에 침까지 흘렸다. 태주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오늘도 잠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몇 분 뒤 집안을 순찰하던 관리 직원은 서재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항상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던 방 안에서 강태준이 재킷을 한쪽 팔에 걸친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강태준에게서 온 메시지를 3번이나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오전 8시 10분이었다. 메시지는 지나치게 간결했다. 오늘 오후 3시 시간 됩니까? 물음표도 없었다.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윤은 침대 한쪽에 쌓인 교정지를 밀어내며 중얼거렸다. 연습한다더니 전혀 안 늘었네. 바로 그때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명령 아닙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서윤은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 어제 처음 만난 남자가 자신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마감 일정을 확인했다. 출판사 2곳의 교정, 온라인, 매거진 원고 수정 오후에는 외주 미팅까지 있었다. 오후 3시는 비어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비워둘 수 없는 시간이었다. 서윤은 안 됩니다. 라고 쓰려다 멈췄다. 어젯밤 맞선 자리에서 자신을 2시간이나 지켜봤다는 남자, 운전기사가 회장님이라 부른 남자. 자신은 그 남자에게 아무것도 몰랐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손가락은 반대로 움직였다. 4시 반이면 됩니다. 3초 뒤 답장이 왔다. 그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노려보며 혀를 찼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1시간 뒤 그녀는 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전날 도서관에서 일했던 지인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너 어제 강태준 회장이랑 있었어. 서윤의 손이 멈췄다. 강태준 회장 곧이어 검색창에 이름을 넣자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미래홀딩스, 최연소 회장, 계열사 13곳, 재계 순위 상위권. 인터뷰 사진 속 남자는 어제 자신 앞에서 재킷에 침이 묻은 채 태연하게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팀장 비슷하다면서요.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오후 4시 반 서윤은 약속 장소인 광화문의 작은 출판 문화재단 사무실에 도착했다. 예상과 달리 고급 호텔도 대기업 회의실도 아니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독립 출판물과 어린이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한쪽 창으로는
도심의 오래된 지붕들이 내려다 보였다. 태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검은 셔츠에 짙은 재킷을 입고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은 희미하게 그늘져 있었고 손끝은 커피잔 가장자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서유는 그 앞에 서서 곧바로 말했다. 강태준 씨. 태준이 일어났다. 왔군요.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하시던데요. 태준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어제 말하지 않은 건 미안합니다.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팀장 비슷하다고 하셨죠. 책임이 많다는 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 또 하시면 그냥 갈 거예요. 서윤이 가방끈을 잡자 태준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너무 빠른 사과에 이번에는 서윤이 당황했다. 이렇게 쉽게 사과하시네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재벌 회장들은 원래 고집 세고 사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편견이 심하군요. 회장님이 먼저 속였잖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가 동시에 조금 풀렸다. 그때 태준은 테이블 위의 서류철을 서윤 앞으로 밀었다. 오늘 부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서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파일을 열었다. 미래재단이 추진하는 지역 도서관 지원 사업의 소개문과 홍보 원고였다. 문장은 화려했지만 이상할 만큼 딱딱했고 읽는 사람보다 보고서 결제자를 의식한 글이었다. 태준이 말했다.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서윤은 몇 장을 넘기다가 피식 웃었다. 이건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읽다가 도망가겠는데요. 태준의 입가가 조금 움직였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요. 어제 보니 원고를 고치는 일을 하더군요. 그걸 보고 바로 사람을 고용해요. 실력은 확인했습니다. 언제요? 당신이 잠든 동안 원고 첫 장이 보였습니다. 빨간 수정 표시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자는 사람 원고까지 봤어요. 태준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건 사과하겠습니다. 오늘 사과 진짜 많이 하시네요.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웃기면서도 묘하게 진심처럼 들렸다. 계약 자체는 이상할 정도로 정당했다. 기간은 한 달, 업무량은 주당 2번의 회의와 원고 검토. 비용도 시장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터무니없지는 않았다. 서윤은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 경계했다. 돈으로 쉽게 사람을 사려는 제안이었다면 거절하기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태준은 업무 범위를 세세하게 적어왔고 최종 결정권도 편집 담당자인 그녀에게 상당 부분 넘겨두었다. 서윤은 서류를 끝까지 읽은 뒤 말했다. 이거 직접 검토하셨어요? 네. 회장님이 이런 문장까지 보세요. 제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어릴 때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집보다 조용했고 아무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그에게서 회사나 직함이 아닌 개인적인 말이 나왔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도서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에겐 숨을 곳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계약서의 숫자보다 서윤을 더 설득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좋아요. 대신 조건 하나 있어요. 말해보세요. 제 작업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일하든 카페에서 일하든 책상을 엉망으로 쓰든 상관하지 않기. 태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책상까지요. 왜요? 벌써 힘들어요. 아닙니다. 지금 표정은 전혀 아닌데요. 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 앞에 놓인 펜을 바라봤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펜이 아무렇게나 섞여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려 손을 뻗다가 멈췄다. 서윤이 그 손을 정확히 봤다. 지금 정리하려고 했죠? 아닙니다. 거짓말. 충동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거든요. 서윤은 웃으면서 일부러 펜 세 자루를 더 흐트러뜨렸다. 태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참고 계세요. 계약 조건이니까요. 이런 계약 처음이죠. 이런 상대가 처음입니다. 그 말 뒤에는
의외로 긴 침묵이 따랐다. 서윤이 먼저 눈을 피했다. 첫 업무 회의는 다음날 미래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서윤은 도착한 지 10분 만에 태준의 세계가 자신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다. 회의실 유리창에는 손자국 하나 없었고 테이블 위 노트와 물병은 모든 좌석에서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다. 직원들은 태준이 들어오는 순간 거의 동시에 일어났고 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의 속도까지 조절했다. 서윤은 그 분위기가 숨 막혔다. 태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틀린 숫자나 애매한 표현을 즉시 잡아냈다. 예상 이용자가 3만 명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그건 이용 가능 인구입니다. 예상 이용자가 아닙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다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회장님.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태준의 말을 끊지 않는 듯했다. 이 홍보물은 숫자를 많이 넣는다고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아이 키우는 부모가 읽는데 이용률 몇 %라고 쓰면 안 와닿거든요. 차라리 방과 후 2시간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는 식으로 바꿔야 해요. 한 직원이 눈치를 보며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은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자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먼저 봐요. 회장님은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더 얼어붙었다. 그러나 태준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몇 초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향으로 전부 수정합시다.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 거침없이 말했나 싶어 입술을 다물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준이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숫자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 기분 나빴어요. 아니요. 맞는 말이라서. 서윤은 의외라는 듯 그를 봤다. 태준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다음부터 직원들 앞에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마세요. 왜요? 제가 창피합니다. 서윤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문제는 업무가 아니라 생활이었다. 태준은 서윤이 점심을 건너뛴다는 사실을 첫 주에 알아챘고 그 다음에는 그녀가 밤 2시에도 업무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다. 3일째 되는 날 서윤이 재단 사무실에서 원고를 검토하다 책상에 이마를 박듯 쫄자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한서윤 씨, 앉아요. 방금 코까지 골았습니다. 그건 모함이에요. 어젯밤 몇 시에 잤습니까? 좀 늦게요. 몇 시? 왜 조사해요? 질문입니다. 3시쯤, 일어난 시간은요. 6시 반. 태준이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 일정 취소하세요. 서윤이 즉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이 상태로 일하면 효율도 떨어집니다. 효율 때문에 사람 쉬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든 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장님은 진짜 사람을 엑셀처럼 보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식사 거르면 도시락 입력, 일정 겹치면 삭제. 사람은 그렇게 정리 안 돼요. 쓰러지는 걸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문제라고요. 계속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책임져요. 왜 모든 걸 혼자 책임지려고 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서윤의 입이 닫혔다. 태준 역시 자신이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시선을 피하며 원고를 정리했다. 저한테 필요한 건 관리자가 아니에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관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태준은 자신도 몰랐다. 단지 그녀가 또 도서관에서처럼 쓰러질 듯 잠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준은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다. 비서실장에게 서윤이 맡고 있는 외주 계약 중 미래그룹 계열사와 연결된 2건의 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계약을 취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감만 일주일 늦춰주세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서윤 씨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업체 사정이라고 하세요. 회장님,
실례지만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태준의 시선이 서류에서 멈췄다. 일이 과합니다. 그분 본인이 요청한 건 아니죠.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 태준이 옳다고 판단한 일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두 곳의 담당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다. 회사 내부 일정 때문에 마감을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분량은 다음 주로 넘기셔도 돼요.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계약이 모두 미래그룹 계열사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불길한 감각이 들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했다. 혹시 제 일에 손댔어요? 태준은 침묵했다. 그 침묵만으로 답은 충분했다. 강태준 씨,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래서요. 마감을 조금 조정한 것뿐입니다. 서윤은 헛웃음을 흘렸다. 조금이요. 계약금이나 조건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리하지 않을 시간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어달래요? 태준의 목소리도 낮아졌다. 당신은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대신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제 일에 손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계약도 끝날 겁니다. 태준이 뒤늦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화면이 꺼진 휴대전화를 오래 바라봤다.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분명 그녀를 도운 것이었다. 그런데 왜 도움을 받은 사람은 화를 내고 자신은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무거운가? 그 다음 회의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서윤은 업무 이야기만 했고 태준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 약속을 지키듯 그녀의 일정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어색했다. 서윤이 원고를 읽다가 말했다. 여기 도서관은 미래를 여는 플랫폼입니다. 이 문장 빼죠. 태준이 물었다. 왜요? 사람이 도서관 가면서 플랫폼 찾지 않아요. 네, 이겐 PE 도울. 그냥 책 읽고 쉬고 싶어서 가지. 대체 문장은요. 서윤은 노트 가장자리에 무언가를 적었다. 조용히 머물 곳이 필요한 날 여기로 오세요. 태준의 눈이 그 문장에 오래 머물렀다. 좋군요. 저도 알아요. 태준의 입가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잠시 뒤 서윤은 수정할 부분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첫 문단은 너무 길어요. 여기서 끊고 다음 문장은 아이들 시점으로 바꾸면. 그녀의 목소리는 빠르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몇 분 뒤에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서윤은 집중해서 원고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맞은편 남자의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태준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처음에는 잠깐 생각에 잠긴 줄 알았다. 하지만 1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었다. 서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강태준 씨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태준이 잠들어 있었다. 회의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고개가 아주 조금 옆으로 기울어진 채였다. 그 순간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봤다. 늘 날카롭던 눈매는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입술 주변의 굳은 힘도 풀려 있었다. 이상할 만큼 어린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어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도 잠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상한 핑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이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실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태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었다. 회장님이. 서윤이 검지를 입술에 대며 작게 말했다. 쉿! 비서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멈췄다. 몇 초 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주무셨습니까? 방금요. 왜요? 회의실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잠을 잘 안 자요.
비서실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답을 피하려는 듯 서류를 내려놓았다. 다음 일정은 제가 미루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비서실장은 태준을 다시 바라봤다. 회장님은 몇 년째 낮에 잠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윤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비서실장은 자신이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곧바로 입을 다물고 나갔다. 회의실에는 다시 종이 넘기는 소리와 태준의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다. 왜 하필 자신 앞에서 잠드는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는 불편해졌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도 함께 생겼다. 걱정이었다. 15분 뒤 태준이 눈을 떴다. 그는 처음 몇 초간 자신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곧 서윤과 눈이 마주쳤고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얼마나 잤습니까? 15분 정도요. 왜 안 깨웠어요? 서윤이 입꼬리를 올렸다.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깨우기가 아깝더군요. 태준은 그대로 말을 잃었다. 자신이 어제 했던 말을 정확히 돌려받은 것이다. 서윤은 웃다가 그의 눈밑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태준의 표정이 다시 닫혔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요. 그냥 보여요.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닌 사람 얼굴이 그 정도로 피곤해요, 한서윤 씨.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요. 서윤은 바로 물러났다. 그 반응이 오히려 태준을 당황하게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약점을 알게 되면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거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서윤은 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말했다. 오래됐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잠을 못 자는 게요. 네, 병원은 다녀요. 다닙니다. 그럼 됐네요. 그게 끝입니까? 뭐가 더 있어야 해요? 보통은 이유를 묻습니다. 서윤은 펜을 돌리며 말했다. 말하고 싶으면 언젠가 하겠죠. 내가 캐묻는다고 없어질 일도 아니고.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 앞에 흐트러진 펜 세 자루를 봤다. 이상하게 오늘은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윤혜리는 미래홀딩스 전략실 회의에서 아주 사소한 보고 하나를 들었다. 회장님이 요즘 미래재단 도서관 사업 회의를 직접 챙기십니다. 그녀는 별 관심 없이 서류를 넘기다가 다음 말에서 손을 멈췄다. 오늘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끝났고요. 중간에 휴식도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회의 중에 휴식을 했다고요. 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었다. 12살 때부터 태준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떤 음식을 피하는지, 어떤 향을 싫어하는지, 손님이 앉았던 소파에 다시 앉기 전 무엇을 확인하는지, 호텔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혜리는 서류를 덮었다. 그 프로젝트 외부 편집자가 누구죠?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다. 한서윤이라는 프리랜서 편집자입니다. 이름 하나였다. 아직 아무 의미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혜리는 오래도록 그 이름을 바라봤다. 태준은 필요 없는 변수를 싫어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그의 일정에는 설명되지 않는 빈칸이 생기고 있었다. 혜리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과 회장님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 확인해봐요. 그 순간 한서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강태준의 질서, 정연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워지지 않는 변수가 되어 있었다. 한서윤이 강태준의 진짜 얼굴을 본 것은 화려한 행사장도 재벌가의 저택도 아니었다. 미래홀딩스 본사 지하 주차장이었다. 그날 서윤은 재단 회의가 끝난 뒤 태준에게 돌려줄 수정 자료를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건물로 돌아왔다. 로비는 이미 한산했고 안내 직원은 회장실 비서에게 연락해보겠다며 그녀를 잠시 기다리게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지하 출입구 쪽으로 들어왔고 임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한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윤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태준이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오래된 도서관 탁자에 앉아 펜을 정리하고 회의 중 잠들었다가 놀라 눈을 뜨던 남자와는 전혀 달랐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가 걷는 속도에 맞춰 움직였고 태주는 웃지도 멈추지도 않은 채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싱가포르 법인 쪽에서 긴급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넘기세요. 지금 숫자로는 판단 안 합니다. 전략실에서 윤혜린 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준의 얼굴에 아주 짧은 피로가 스쳤지만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윤만 알아봤다. 그는 힘들 때 오른손 엄지로 검지마디를 한 번 누르는 버릇이 있었다. 회의실에서 졸음을 참을 때도 그랬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갔다. 그때 직원 하나가 그녀를 막았다. 죄송하지만 회장님 이동 중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서늘하게 들렸다. 회장님,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거리가 달랐다. 태주는 그 순간 서윤을 발견했다. 발걸음이 멈췄다. 주변 임원들의 시선도 동시에 그녀에게 쏠렸다. 그는 곧바로 그녀 쪽으로 걸어오며 낮게 물었다. 왜 다시 왔습니까? 서윤은 자신에게 향한 수십 개의 눈을 의식하며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이거 두고 갔어요. 태주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녀 얼굴부터 살폈다. 밥은 먹었습니까? 그 한마디에 임원 몇 명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익숙해진 태준의 관심이 이곳에서는 전혀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윤혜리는 서윤을 처음으로 직접 찾아왔다. 장소는 미래재단 건물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혜리는 밝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적대적인 태도는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예의 바른 것이 더 부담스러웠다. 한서윤 씨 맞죠? 저는 윤혜린입니다. 서윤은 이름을 듣자마자 알아봤다. 미래홀딩스 전략 담당 이사, 경제기사에서 태준과 함께 자주 언급되던 사람. 재계에서는 두 사람이 언젠가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 오랫동안 돌고 있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왜 보자고 하셨어요? 혜리는 커피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협박하려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먼저 말하면 더 긴장하는데요. 혜리는 짧게 웃었다. 강태준 회장님과 많이 가까워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일 때문에 자주 보는 정도예요. 그분이 회의 중에 잠든 적이 있죠. 서윤의 손이 멈췄다. 혜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그게 왜요? 태준 씨는 몇 년째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해요. 심할 때는 며칠씩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런 건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할 때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혜리는 눈을 내리깔았다. 다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건 알아야 해요. 서윤은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졌다. 혜린이 말을 이었다. 이석피 말을 이었다. 향에도 예민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예정에 없던 접촉은 특히 더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한서윤 씨 앞에서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누가요? 오래 일한 사람들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리는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다. 당신 옆에서는 잠든다고요.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래서요. 제가 수면제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혜리는 바로 부정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서윤의 가슴 어딘가에 아주 작은 가시를 꽂았다. 이틀 뒤 그 가시는 더 깊이 박혔다. 서윤은 원고 수정 회의 때문에 미래홀딩스 본사에 갔다가 회의실 앞 복도에서 태준의 주치의와 비서실장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정확히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 한서윤 씨와 있을 때 실제로 수면 반응이 있다는 겁니까? 의사의 목소리는 낮았다. 비서실장이 대답했다. 도서관에서 6분, 재단 회의실에서 15분 이후 차량 이동 중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환경 자극이 줄어드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인물에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한서윤 씨를
치료수단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윤의 손에 들린 서류가 조금 구겨졌다. 치료수단. 그 말 뒤의 내용은 더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머릿속에서는 도서관에서 태준이 자신을 2시간이나 지켜봤던 장면이 되살아났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왜 낯선 여자의 곁에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 왜 바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 왜 도서관 사업의 편집자로 자신을 고용했을까? 왜 잠들 때마다 놀라면서도 그녀를 더 가까이 두려 했을까? 그동안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했던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윤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처음부터 자신과 저 남자가 같은 세계일 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몇 번 다정하게 대해줬다고 마음을 풀었다. 누군가의 필요가 된 것을 사랑받는 것과 혼동했다. 그녀는 회의실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을 나왔다. 태준에게는 단 한 줄만 보냈다. 오늘 회의 못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태준은 곧바로 어디 아픕니까? 라고 답했다. 서윤은 화면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윤은 지난달 외주 계약서를 정리하다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미래그룹 계열사 2곳에서 받은 프로젝트 단가가 처음 제안받았던 금액보다 올라가 있었다. 당시 담당자는 내부 예산 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출판사 한 곳에서는 원래 경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서윤에게 계약이 넘어왔다. 그녀는 예전이라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태준이 자신의 마감을 몰래 조정했던 일을 떠올리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서윤은 다음 날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결국 오래 알고 지낸 편집자가 머뭇거리며 털어놓았다. 서윤아, 내가 말하면 곤란한데 미래 쪽에서 네 작업 조건은 최대한 좋게 보라고 내부 요청이 있긴 했어. 누가 윗선이라고만 들었어. 가슴이 내려앉았다. 서윤은 바로 태준에게 전화했다. 그는 3번 만에 받았다. 한서윤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제 외주 계약들 건드렸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이미 익숙한 답이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대답해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몇 건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부당하게 낮은 단가를 받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라고 했어요. 당신이 한 일에 맞는 대가를 받게 한 겁니다. 서윤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걸 왜 회장님이 결정해요? 객관적으로도 낮았습니다. 또 숫자 얘기네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그 사실조차 몰랐으면 계속 회장님 덕분에 계약이 잘 된 줄도 모르고 제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겠네요. 태준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그건 아닙니다. 당신 실력이 없었다면 누구에게도 계약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라고 했다는 거네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준은 자신이 방금 무엇을 인정했는지 깨달았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동안 겨우 조금씩 쌓아 올렸던 자존감이 바닥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일 만나요. 그녀가 말했다.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태준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2사람이 만난 곳은 처음 마주쳤던 종로의 도서관이었다. 같은 창가, 같은 테이블이었다. 그러나 그날과 달리 누구도 편하지 않았다. 서윤은 앉자마자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 프로젝트 회장님이 개입했죠. 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추천은 했습니다. 이건요, 조건을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서윤의 눈이 점점 붉어졌다. 대체 어디까지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도가 뭔데요? 당신 경력을 만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일을 대신한 적도 없고. 그런데 기회를 주라고 한 적은 있네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태준의 눈썹이 굳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서윤이 차갑게 웃었다. 첫날부터 거짓말 비슷한 건
아주 잘했잖아요. 맞선 상대 아닌 거 알고도 2시간 동안 말 안 했고 팀장 비슷하다고 했고 제 일정도 몰래 바꾸고 계약까지 손댔어요. 전부 저를 위해서였다고 말하겠죠. 태준의 턱선이 단단해졌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계약서 가장자리를 눌렀다. 난 정말 궁금해요. 내가 뭘 그렇게 못 믿어 보였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기회를 계속 빼앗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칠어졌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 방치하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 역시 곧바로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치한다고요? 서윤이 아주 천천히 되물었다. 네, 저는 좀 엉망으로 살아요. 잠도 부족하고 밥도 거를 때 있고 싸게 계약한 적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 내가 선택한 삶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배우고 넘어지면 내가 다시 일어나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쓰러질 때까지 버티는 걸 선택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대신 골라줘요. 몇 시간 자야 하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누구랑 일해야 하는지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세요. 왜요? 틀렸어요.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주변 사람 몇 명이 2사람을 힐끗 바라봤지만 누구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결국 가장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꺼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뭡니까? 나랑 있으면 잘 잔다면서요.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당황이 나타났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서윤 씨, 병원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으면 수면 반응이 있다고.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최악의 방식으로 알려졌다.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서관에서 내 옆에 계속 있던 것도, 다시 만나자고 한 것도, 재단 일을 맡긴 것도 전부 잠 때문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뭐였어요? 태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궁금했다. 웃는 게 좋았고, 자신을 회장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편했고, 그녀가 엉망으로 늘어놓은 종이 사이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었다. 그 몇 초의 침묵이 서윤에게는 결정적인 대답처럼 느껴졌다. 처음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회장님의 잠을 재우는 도구였어요. 서윤의 질문은 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태준은 즉시 말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대답을 못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니까.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필요해서 붙잡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난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하려고 살았어요. 집에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고, 일이 밀리면 내가 밤을 새우면 된다고 생각했고, 누가 힘들면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그냥 좋아해 주는 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 듣는 그녀의 속마음이었다. 그런데 회장님이 처음이었어요. 내가 엉망이어도 웃고, 침 흘려도 괜찮다고 하고, 이상한 농담해도 듣고, 그래서 잠깐 착각했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혹시 이 사람은 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좋은 건가? 태준이 낮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못 믿겠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태준에게는 그 말이 어떤 비난보다 잔인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게 됐다. 서윤은 재단 프로젝트 계약서를 꺼내 태준 앞으로 밀었다. 이 일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책임은 져야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태준은 계약서를 바라보지 않았다. 싫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마음대로 하려고요.
그 말에 태준의 입이 닫혔다. 그는 자신이 방금 또 같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붙잡는 것조차 상대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태준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압니다. 아니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태준이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가 가방을 메고 돌아섰을 때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지만 결국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았다. 서유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췄다.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회장님. 네. 나 때문에 잠이 오는 거라면 치료 계속 받아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나를 찾지 말고요. 그녀는 그대로 도서관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태준은 오랫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지나갔고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마시다 남긴 종이컵과 삐뚤어진 펜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정리했을 물건들이었다. 태준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그날 밤 태준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침실의 온도도 맞았고 침구도 완벽했고 향도 없었다. 그는 새벽 2시에 거실로 나왔다가 3시에는 서재로 들어갔고 4시에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머릿속에는 숫자도 계약도 없었다. 서윤의 말만 반복됐다. 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좋은 건가. 태준은 처음에는 자신이 그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덜 힘들게 만들고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면 그것이 보호라고 믿었다. 그는 평생 그렇게 배웠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했고 어머니의 일정과 치료와 인간관계까지 관리했다. 어린 태주는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그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태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신은 아버지와 다르다고 믿었다.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한 순간 가장 먼저 한 일이 그의 인생을 대신 정리하는 것이었다. 새벽 4시 37분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혜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아버지들 모임에서 혼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태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서윤 씨와의 관계도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당신은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태주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같은 시각 서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 원룸 바닥에는 계약서와 원고가 널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는지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는 분명 도움을 주려 했다. 자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며 걱정했고 어쩌면 그의 방식으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무서웠다.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과 선택까지 의심하게 될 것 같았다. 서유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년간 맡았던 프로젝트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다. 태준을 만나기 전의 일들,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평가 편집자들의 감사, 메일, 독자 반응. 처음에는 왜 이런 걸 보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알았다.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서유는 눈가를 훔치고 새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다. 앞으로는 잠을 줄여서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도움을 받더라도 내 선택으로 받는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데 가장 오래 걸렸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가 있다. 서유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노트북을 닫았다. 태준과의 관계는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균열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윤혜리는 태준의 회장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태준이 들어오자 곧바로 말했다. 밤샘죠.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서윤 씨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침묵이었다. 혜리는 천천히 돌아섰다. 태준아, 난 네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관심 없어. 사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시간이 드러났다. 하지만 네가 누군가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집안 혼담 받아들여. 혜리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적어도 지금 회사는 안정시켜야 해. 내 상태가 흔들리는 걸 이사회가 알게 되면 후계 구도 문제까지 다시 나와. 내 결혼을 치료 계획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혜린이 씁쓸하게 웃었다.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결혼도 회사 계획이고 사람도 역할이고. 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처음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회장님의 잠을 재우는 도구였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린이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양가가 추진해온 비공식 혼담 일정이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아니면 이사회 쪽에서 먼저 움직일 거야. 문이 닫힌 뒤 태준은 혼자 남았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회사를 위해 준비된 결혼과 자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붙잡았다가 놓쳐버린 한 여자.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쪽도 통제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윤혜린이 한소윤을 다시 찾아온 것은 사흘 뒤였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미래재단의 도서관 사업 현장이었다. 오래된 주민센터 건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는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곳에서 서윤은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할 안내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혜리는 높은 구두를 신고 공사 먼지가 남은 바닥을 걸어왔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서윤은 그녀를 보고도 먼저 피하지 않았다. 또 강태준 회장님 이야기하려고 오셨어요. 혜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번에는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녀는 완성되지 않은 책장 앞에 서서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우리 집안과 강 회장 집안은 오래전부터 결혼을 이야기해왔어요. 정확히는 우리보다 윗세대가 정해둔 계획이죠. 서윤의 손가락이 서류 끝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리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난 그게 싫지 않았어요. 사랑해서라기보다 합리적이었으니까. 나는 전략실에서 10년 가까이 일했고 태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두 집안이 결합하면 이 사회도 안정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녀가 서윤을 바라봤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뒤부터 모든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상 밖의 솔직함이었다. 당신이 특별해서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온 질서가 아무 설명도 없이 흔들리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난 태준 씨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계획이 깨지는 걸 싫어해요. 혜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로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태준 씨가 당신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믿기 시작했으니까.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혜리는 그 반응을 보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상태가 다시 나빠졌어요. 잠도 거의 못 자고 회의도 줄였어요. 주치의가 특정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의존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왜 저한테 말해요? 당신이 돌아가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혜린의 말은 냉정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지쳐 있었다. 회사 사람들 중에는 당신이 다시 옆에 있어주면 회장님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할까 고민했죠. 태준 씨 옆에 있어달라고.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가슴 어딘가가 아팠다. 자신이 돌아가면 태준이 잠들 수 있다. 그 문장은 달콤한 동시에 끔찍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서윤이 평생 바라온 감각이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에는 집에 필요한 딸이 되었고 돈이 부족할 때는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마감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 필요받을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태준에게까지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자신은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놓게 될 것이다. 서윤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가면 잠들고 제가 없으면 못 자고 그러면 그게 연애예요. 혜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윤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회장님한테 저는 필요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언젠가 다시 만나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어요. 혜린은 처음으로 서윤을 오래 바라봤다. 경쟁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당신 생각보다 독하네요. 서윤이 작게 웃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안 떠나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 태준은 주치의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전까지 그는 상담을 치료라기보다 상태 점검처럼 받아들였다. 몇 시간을 잤는지, 약을 얼마나 줄였는지, 어떤 자극에 예민했는지 숫자로 답했고 질문이 감정으로 넘어가면 적당한 말로 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입을 열었다. 한소윤 씨가 없어서 못 자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태준은 한참 침묵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잎 하나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신경이 쓰여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 잎을 바라보면서도 손을 뻗지 않았다. 그 사람 옆에서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책상이 엉망이어도 일정이 바뀌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냄새나 목소리나 호흡 같은 어떤 조건이 나를 잠들게 한다고. 의사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요, 내가 경계를 늦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회장답게 행동하라고도 하지 않았고, 완벽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짧은 웃음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게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잠시 메모한 뒤 말했다. 그렇다면 목표는 한서윤 씨를 곁에 두는 게 아니겠네요.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을 인정하는 것은 서윤을 놓아줄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감각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치료 일정을 비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정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태준은 먼저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일부터 되돌렸다. 비서실장을 불러 그녀와 관련해 자신이 내렸던 모든 비공식 지시 목록을 가져오게 했다. 계약 단가 조정, 마감 연장 요청, 추천 전달. 태준은 서류를 한 장씩 읽었다. 모두 당시에는 옳은 판단이라고 믿었던 것들이었다. 앞으로 한서윤 씨와 관련된 업무는 일반 절차대로 처리하세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존에 조정한 계약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되돌리면 또 다른 개입이 됩니다.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한서윤 씨가 직접 선택하게 하세요. 회장님 이름도 공개합니까? 태준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네, 내가 한 일이라고 정확히 말하세요. 비서실장은 조금 놀랐다. 그동안 태준은 잘못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만든 문제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사람도 아니었다. 태준은 이어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윤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가 몇 번이나 지웠다. 미안하다. 돌아와달라. 설명하고 싶다. 수많은 문장이 떠올랐지만 모두 자신의 욕구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짧게 적었다. 당신 일에 개입했던 내용은 모두 해당 업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조건을 유지할지 원래대로 돌릴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 역시 상대의 몫이라는 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같은 날 서유는 자신이 참여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를 맡았다. 원래라면 태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래재단 실무진과 지역 운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유는 직접 수정한 안내문과 프로그램 구성을 설명했다. 처음 기획안에는 스마트 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동네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가 학교 끝나고 2시간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곳, 노인이 혼자 와서 신문을 읽어도 눈치 보이지 않는 곳, 취업 준비생이 돈을 쓰지 않아도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 그녀는 화면을 넘겼다. 화려한 문구 대신 실제 이용자의 하루가 적혀 있었다.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로웠다. 운영 비용, 공간 활용, 이용률 목표에 관한 문제들이 이어졌다. 서유는 모든 숫자를 알고 있진 않았다. 그럴 때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실무 담당자에게 넘겼다. 예전 같으면 부족해 보일까 두려워 어떻게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역할이 모든 걸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재단 팀장이 말했다. 처음엔 회장님 추천이라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계속 맡겼는지 알겠네요. 순간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팀장은 곧바로 덧붙였다. 다만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추천 없이 공개 모집로 가겠습니다. 한서윤 씨가 원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세요. 서윤은 몇 초 뒤 천천히 웃었다. 좋아요. 그게 더 편해요. 그녀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자랑스러웠다. 태준에게 더 큰 시험은 이사회였다. 윤혜린의 아버지를 포함한 일부 사회이사들은 최근 그의 일정 변화를 문제 삼았다. 건강 상태 자체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경영 안정성과 승계 구조라는 표현을 이용해 혼담을 압박했다. 회의실에서 한 이사가 말했다. 윤 이사 집안과의 결합은 시장에도 안정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회장님 개인의 선택만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의 태준이라면 숫자와 지분 구조를 꺼내 상대를 압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서류를 덮었다. 그럼 더더욱 결혼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사의 안정성이 회장 한 사람의 결혼 여부에 흔들린다면 지배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그 문제는 회사 안에서 고쳐야 합니다. 다른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태준은 피하지 않았다. 수면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기존보다 더 명확하게 분산하고 일부 계열사 업무는 책임 대표에게 넘기겠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웅성거렸다. 태준에게 권한을 나누는 것은 약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그렇다고 개인의 결혼을 경영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윤혜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혜린은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략실은 결혼 없이도 회사 안정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직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오래 준비된 혼담은 사랑의 패배가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선택으로 끝나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준은 혜린을 복도에서 불렀다. 왜 도왔습니까? 혜린이 피곤하게 웃었다. 도운 거 아니야. 내 일 한 거야. 당신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평생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일했는데 오늘 처음 생각해봤어. 내가 그렇게 결혼해서 부회장 자리에 가면 그게 진짜 내 자리인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서윤 씨를 싫어했어.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왜 10년짜리 계획이 흔들리나 싶었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가 돌아가면 태준 네가 잘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더 돌아가면 안 된다고.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혜리는 그 반응을 보고 말했다. 듣기 싫지 않니?
거짓말. 아프긴 합니다. 혜리는 작게 웃었다. 그럼 좀 아파해. 너는 늘 아픈 것도 해결하려고 하잖아. 해결 안 되는 감정도 있어.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리는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았다. 그리고 태준아, 그 여자한테 다시 갈 거면 네가 잘 자게 됐다는 걸 먼저 증명하려고 하지 마. 그것조차 거래처럼 들릴 수 있어. 태주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사랑받기 위해 나아진 모습을 제출하는 것 역시 통제의 다른 형태일 수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서윤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지 않았다. 그날 밤 태주는 집에 돌아와 침실의 조명을 켰다가 다시 껐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정확한 온도, 깨끗한 침구, 고요한 방. 다만 한 가지를 바꾸었다. 그는 침대 옆에 있던 전자시계를 서랍 안에 넣었다. 몇 시인지 계속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 중 아침 첫 회의를 1시간 늦췄다. 과거라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잠들지 못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처음 10분 동안은 심장이 빨랐다.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서윤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는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들었던 숨소리를 억지로 재현하지도 않았다. 그냥 지나가게 두었다. 잠깐씩 눈을 떴지만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의식이 사라졌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이 아주 조금 밝아져 있었다. 태주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서랍 속 시계를 꺼내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시간보다 32분이 지나 있었다. 겨우 32분. 예전에 그라면 실패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서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보도로 이러는 찬하는 사흘 뒤 서윤은 미래재단으로부터 태준이 직접 서명한 문서 한 장을 받았다. 앞으로 도서관 사업의 편집자 선정에는 회장 추천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결정이었다. 그녀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조치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꾼 것이었다. 서윤은 한동안 문서를 내려다봤다. 그날 저녁에는 태준에게서 메시지도 하나 도착했다. 오늘 치료 다녀왔습니다. 서윤은 그 짧은 문장을 보고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전의 태준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까지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요구도 없었다. 답장을 기다리는 질문도 없었다. 서윤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한 문장만 보냈다. 잘했어요. 답장은 10여 분 뒤에 왔다. 고맙습니다. 끝이었다. 서윤은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다시 만나자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거리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발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리였다. 그리고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태준이 자신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언젠가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자신은 더 이상 그의 약이 아닐 것이다. 그 역시 자신을 구원해줄 왕자가 아닐 것이다. 두 사람은 그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서윤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어쩌면 그것뿐이었다. 2달이 지나자 한서윤의 생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휴대전화 알람이었다. 예전에는 새벽 2시, 3시에도 마감 알림이 울렸지만 이제는 밤 11시가 넘으면 화면 전체에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문구가 떴다. 처음 며칠은 그 알림을 무시하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다른 사람에겐 쉬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이후 서윤은
외주를 3개 줄였고 그 대신 오래 생각해온 독립편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원고를 골라 작은 출판사와 연결해주는 일이었다. 수입은 당장 많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고른 일에 자신이 정한 속도로 시간을 쓰고 있었다. 과거의 서윤이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곡분 지금도 가끔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노트북 옆에 붙여둔 문장을 읽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가 있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강태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주 떠올랐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흔들리게 두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가끔 짧은 안부만 주고받았다. 오늘 치료 다녀왔습니다. 잘했어요. 새 프로젝트 시작했다면서요. 응원은 받겠습니다. 간섭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태주는 꼭 이렇게 답했다. 연습 중입니다. 그 짧은 대화들이 이상하게 좋았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채 서로를 밀어붙이지 않는 거리. 두 사람은 그 거리를 처음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회의가 5분 늦어졌다고 해서 표정이 굳지 않았고 보고서의 여백이 조금 어긋나 있어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 더 놀라운 일은 직접 권한을 넘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계열사 대표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까지 회장실로 올라오던 구조를 바꾸고 자신이 최종 승인할 영역을 줄였다. 처음에는 임원들조차 불안해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완벽함이 곧 미래홀딩스의 안정성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오히려 의사결정은 빨라졌다. 누군가 실수하면 태준은 이유를 물었고 즉시 사람을 교체하기보다 다시 판단할 기회를 줬다. 물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다. 회의실 의자가 지나치게 삐뚤어져 있으면 여전히 손으로 바로잡았고 향이 강한 공간은 오래 견디지 못했다. 잠도 매일 잘 자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2시간 만에 깨고 어떤 날은 새벽까지 뒤척였다. 다만 예전처럼 못 잔 시간을 실패로 계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주치의가 물었다. 최근 가장 긴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5시간 정도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변화네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덧붙였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사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잘 자는 것도 성과로 만들기 시작하면 다시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정말 조금은 변했다는 사실을 느꼈다. 윤혜린에게도 변화는 찾아왔다. 혼담이 공식적으로 정리된 뒤 그녀는 예상대로 가족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아버지는 몇 주 동안 그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전략실 내부에서도 결국 회장과 결혼할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던 관계들이 서서히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혜리는 그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자신의 10년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밤마다 잠을 설쳤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강태준의 미래 배우자가 아니라 전략 담당 이사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판단으로 설득해야 했고 실적이 부족하면 직접 책임져야 했다. 그것은 무섭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일이었다. 어느 오후 서윤은 도서관 사업 최종 보고를 위해 혜린과 마주쳤다. 혜린은 자료를 넘기다가 무심한 듯 말했다. 이번 이용자 만족도 좋네요. 저보다 운영팀이 고생했죠. 예전 같았으면 내가 칭찬해도 경계했을 텐데 지금도 조금 경계해요. 서윤의 솔직한 대답에 혜린이 웃었다. 잠시 뒤 그녀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태준 씨, 요즘은 잘 자는 것 같아요. 서윤의 손이 아주 조금 멈췄다. 다행이네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런데 안 물어보네요. 서윤은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잘 자는지 확인하려고 관계를 시작하고 싶진 않아서요. 혜리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 둘 다 정말 귀찮게 연애하네요. 서윤이 웃었다. 아직 연애 아니거든요. 혜리는 파이를 닫으며 말했다. 그게 더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다시 제대로 마주친 것은 초가을의 한 오후였다. 처음 만났던 종로의 회원제 도서관에서 독립출판 프로젝트 작은 전시가 열렸고 서윤이 편집한 책 3권이 소개됐다. 서윤은 태준을 초대하지 않았다.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이번 일만큼은 그가 오든 오지 않든 자신에게 완성된 일이고 싶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그녀는 전시대에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 한 권이 계속 앞으로 기울어져 서윤이 3번째로 바로 세우려는 순간 옆에서 익숙한 손이 책을 잡았다. 이쪽 받침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다. 강태준이었다. 검은 코트에 흰 셔츠. 여전히 지나치게 단정한 모습이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손목에 시계가 없었다. 서윤은 무심코 그의 손을 바라봤다. 태준은 그 시선을 알아차렸다. 왜 그렇게 봅니까? 시계 안 찼네요. 요즘 가끔 안 찹니다. 세상이 안 무너져요. 아직은 멀쩡합니다. 서윤이 웃었다. 태준도 따라 웃었다. 어색할 줄 알았던 재회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태준은 전시된 책을 한 권씩 살펴보다 첫 번째 책의 편집자 이름에 적힌 한서윤을 손끝으로 짚었다. 축하합니다. 서윤은 순간 목이 메었다. 예전의 태준이라면 계약 조건이나 판매량을 먼저 물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그는 그저 축하한다고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공개 행사였습니다. 검색했어요. 네. 신상조사 아니고요. 태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건 다시는 안 합니다. 서윤은 그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에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그 농담은 아직 조금 무섭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오래된 긴장이 그 순간 아주 조금 녹았다. 행사가 끝난 뒤 둘은 자연스럽게 처음 만났던 창가 자리로 갔다. 이상하게도 그 테이블만 비어 있었다. 서윤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만 오면 졸릴 것 같아요. 태준도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뭐가요, 참? 태준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이었다면 정확한 시간과 횟수를 설명했을 것이다. 지금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어떤 날은 잘 자고 어떤 날은 못 잡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다. 예전 같으면 평균 수면 시간까지 말했을 텐데 이제 측정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치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 때문에 시작한 건 맞지만 지금은 저 때문에 계속합니다. 서윤의 표정이 천천히 누그러졌다. 태준은 한 박자 뒤 덧붙였다. 그리고 그날 당신 옆에서 잠든 이유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말 특정한 냄새나 호흡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서 반복하려고 했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 옆에서는 실패해도 될 것 같았어요. 깨어 있어도 되고 대답을 모르면 몰라도 되고 옷에 얼룩이 묻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태준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녀에게 닿지는 않았다. 그 감각을 준 건 당신입니다.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책임은 제 몫이어야 했어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갔다. 예전이라면 이런 침묵이 무서웠을 것이다.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바꿀까봐 먼저 말을 채우고 웃고 괜찮은 척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릴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도 미안한 게 있어요. 태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당신이 나를 도구로 생각했다고 단정했어요. 그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지만 그렇게 보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내 문제도 있었어요. 나는 항상 먼저 결론 내렸거든요. 나는 저 사람과 안 어울려. 나는 부족해. 결국 버림받을 거야. 그러니까 먼저 도망가자. 서유는 웃음 없이 웃었다.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서워서 피한 것도 많았어요. 태준이 낮게 물었다. 지금도 무섭습니까? 조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서윤이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당신을 통제하려고 할까봐 무섭고 당신이 어느 날 또 떠날까봐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실수하면 말해주십시오. 서윤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건 아주 쉬워요. 나는 원래 말 잘하잖아요. 압니다. 회장님이 상처받을 정도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압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태준은 처음 만난 날처럼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정도로는 안 도망갑니다.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태준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윤의 표정이 즉시 경계로 바뀌었다. 잠깐만요. 설마 반지 아니죠? 태준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봤다. 우리가 지금 그 단계입니까? 재벌들은 속도가 빠를 수도 있잖아요. 편견이 여전히 심하군요. 상자 안에는 값비싼 보석 대신 평범한 검은색 볼펜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눈을 깜빡였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첫날 도서관에서 쓰던 펜입니다. 그날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은 펜을 들었다. 자신이 원고를 고칠 때 즐겨 쓰던 종류였다. 이걸 2달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돌려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택배도 있잖아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서윤이 그의 표정을 보고 피식 웃었다. 핑계죠. 네. 그가 순순히 인정했다. 다시 만날 이유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펜을 바라보다가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에 괜히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태준은 조용히 그녀를 보다가 말했다. 한서윤 씨, 네, 저와 다시 만나주시겠습니까? 서윤은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떤 의미로요? 편집자, 수면 도우미, 회사 프로젝트. 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냥 강태준이라는 남자로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두고요? 회사에 두고 오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연습하겠습니다. 익숙한 대답이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웃었다. 그럼 나도 연습해 볼게요. 뭘요? 도망가기 전에 말하는 거. 그것이 두 사람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그 뒤의 연애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태준은 첫 데이트부터 저녁 식당을 3곳이나 예약해 놓았다. 교통 상황과 대기 시간, 서윤의 취향까지 고려한 선택이었다. 서윤은 예약 목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하나만 고르면 안 돼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태준 씨. 네,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태준은 3초간 멈춘 뒤 예약 2곳을 바로 취소했다. 반대로 서윤은 약속 시간을 자주 아슬아슬하게 맞췄다. 어느 날은 태준이 15분을 기다린 뒤 조용히 말했다. 늦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서윤은 변명하려다 멈췄다. 예전 같으면 웃음으로 넘겼을 것이다. 미안해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방식을 배웠다. 태준의 한남동 집에는 어느 순간 서윤의 머리끈과 책빈 머그컵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는 그녀가 컵을 아무데나 두면 손끝이 움찔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실 테이블에 놓인 컵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쳤다. 서윤이 놀라 물었다. 안 치워요. 태준이 말했다. 당신이 다시 올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서윤은 괜히 냉장고를 열어 얼굴을 숨겼다. 반대로 태준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면 서윤은
무조건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 오늘은 혼자 해봐요.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기도 했다. 처음에는 태준도 서운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는 혼자 소파에 누워 결국 1시간 반을 잤다. 아침에 그 사실을 서윤에게 자랑하려다가 멈췄고 저녁이 되어서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다시 종로의 도서관에 있었다. 이번에는 맞선도 업무도 아니었다. 서윤이 새 프로젝트 원고를 읽고 싶다며 먼저 그곳을 골랐다. 태주는 맞은편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과 색색의 펜 메모지가 적당히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참을 수 없었을 풍경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편안했다. 1시간이 지나자 서윤의 고개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책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다. 한서윤 씨, 앉아요. 눈 감았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입도 벌어졌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서윤은 정말 잠들었다. 뺨이 책 위에 눌리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태주는 작게 웃으며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첫날과 같은 장면이었다. 그는 코트를 그녀의 어깨 위에 덮었다. 서윤이 잠결에 움직이다 몇 분 뒤 눈을 떴다.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역시 입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 또 침 흘렸어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진짜야. 그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쳤어. 진짜 흘렸구나. 얼굴이 빨개진 서윤이 소매를 확인하려 하자 태준이 코트를 빼앗듯 다시 덮어줬다. 괜찮습니다. 세탁비 내가 낼게요.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옷이잖아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제 압니다. 얼룩 하나 생긴다고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책을 조금 옆으로 밀어 자리를 만들었다. 그럼 회장님도 잘래요. 여기서요. 첫날엔 잘만 자더니 태주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아무것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온도도 집과 달랐고 다른 사람의 작은 기침 소리도 들렸고 서윤의 펜 하나는 테이블 끝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태주는 그 펜을 바로잡지 않았다. 대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다. 서윤은 그 행동을 보고 눈을 부드럽게 접었다. 이제 진짜 안 봐도 돼요. 몇 시인지요? 응.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윤에게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깊게 들렸다. 그녀는 어깨를 내주었다. 태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볍게 맞닿았다. 서윤이 속삭였다. 강태준 씨, 네, 나는 아직도 엉망일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일하다 또 밤샐 수도 있고 물건도 아무데나 둘 거고 화나면 말 세게 할 수도 있어요. 태주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저도 아직 많이 통제하려 할 겁니다. 실수도 할 거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태준이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완벽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다. 잠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눈을 감았다.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오래된 책, 냄새가 흐르는 도서관 창가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천천히 같은 속도로 내려앉았다. 처음 만난 날,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잠을 되찾게 해줄 사람이라고 착각했고, 서윤은 태준을 자신이 부족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증명처럼 붙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치료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래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는지 발견했을 뿐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피로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않았고 태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의 삶을 대신 정리하려 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은 날에는 싸웠고, 피곤한 날에는 각자 쉬었고, 어떤 밤에는 서로 없이 잠들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이렇게 아무 목적도 없이 나란히 잠들었다. 태준의 코트 끝에는 아주 작은 얼룩이 하나 생겨 있었다. 눈을 뜬 직원이 그것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 얼마 뒤 먼저 깨어난 태준은 얼룩을 보고도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아직 자는 서윤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서윤이 잠결에 그의 손목을 잡았다. 가지마. 첫날과 똑같은 잠꼬대였다. 이번에는 태준이 미소 지으며 아주 낮게 대답했다. 안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 옆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정해진 일정도 준비된 계획도 정확한 시간이 없어도 괜찮았다. 두 사람에게 사랑은 더 이상 서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엉망이어도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남겨두는 일이었다.